저는 올해 72입니다. 젊을 땐 하루라도 일을 쉬면 안 굴러가던 집이 기둥이었고 늙어서는 조용히 그림자만 되어 살면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제가 아는 길로만 가지 않더군요. 때로는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는 평범한 노인이 기적 같은 역전극입니다. 삶이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한 순간 오히려 진짜 삶이 시작되었거든요. 2021년 세상은 코로나라는 벽에 갇혔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작은 돈가스 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24시간이 모자란 하루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고기를 손질하고 빵가루를 묻히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반찬을 다듬으며 여보, 오늘은 양배추가 좋네. 고객들이 좋아할 거야 라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25해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도 치즈 추가해 주세요. 여기 아이는 카레 더 주시면 좋아해요. 할머니,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손님들의 목소리는 하루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특히 매일 오는 중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늘 할아버지 돈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그 아이 부모님도 가끔 우리 애가 여기서만 밥을 먹으려 해요 라며 웃곤 했죠. 그런 순간들이 25해 가게를 이어온 힘이었죠. 손님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점심마다 가득 차던 가게는 텅 비었고 배달앱에 등록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려 하루 서너 건 주문에 불과했습니다. 수수료만 해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전기세, 월세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뿌리째 잘려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반쯤 내린 채 앉아 있으면 기름 냄새만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걱정 마요. 우리 잘 버텨왔잖아요 라며 위로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 준비가 늦어진다며 서두르던 아내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요라며 주저앉았습니다.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실려가던 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돼. 우리 가게 문 닫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손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며 처음으로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루 입원비만 수십만 원이었고 각종 검사와 수술비까지 합치니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가게를 접고 대출을 얻고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밤에는 배달을 뛰며 버텼지만 결국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는 희미한 목소리로 미안해요, 혼자 남겨둬서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괜찮다, 고생 많았다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과 허무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돌려가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은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모시겠지만 요양시설도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아버지를 모시는 일은 사랑이 아니라 일정이 되어 있었고 그 일정표에서 저는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아이들이 눈에서 아버지는 책임이었고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갔고
사위 깔끔한 말투가 마지막 선을 그었습니다. 장인어른, 짐은 저희가 옮겨 드릴게요. 아파트는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양원비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짐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에 남은 건 낡은 가방 하나와 아내가 생일에 사준 작은 공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공책 겉표지에는 아내의 작은 글씨로 사랑하는 여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밤이면 다리 밑에서 자고 낮이면 공사판을 전전했습니다. 일은 많았지만 제 몫은 늘 모자랐습니다. 내일 오시면 드릴게요. 그만두세요, 어르신. 젊은 사람들도 버겁습니다. 약속은 종이처럼 쉽게 찢어졌고 사람을 믿는 법을 하나씩 잃어갔습니다. 가장 참혹했던 건 거울 보는 일이었습니다. 편의점 화장실에서 마주친 제 얼굴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초췌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어 한참을 바라보다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낯선 사람은 눈빛마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책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건네며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여보, 힘들 때는 쓰세요. 적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덜 메어져요. 제가 없어도 혼잣말하는 기분으로요. 밤마다 공책을 폈습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의 온도, 비가 들이치던 다리 밑의 냄새, 이름은 모르지만 작고 안부가 궁금한 떠돌이개 한 마리, 그렇게 한 줄 두 줄, 손에 굳은 살 같은 글씨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원망만 적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뭘 잘못했나? 신은 정말 계시는 건가? 하지만 며칠 지나니 다른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몰래 넣어준 따뜻한 우유,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준 청소부 아저씨, 잠자리에서 내쫓지 않고 담요까지 덮어준 파출소 경찰관,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씨앗은 싹트고 있었던 거죠. 아내가 말했듯 글을 쓰니 마음이 조금씩 덜 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공사장 한쪽에서 쉬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제 옆에 앉더니 공책을 힐끔 보더군요. 어르신, 글씨 참 반듯하시네요. 나이 먹으면 삐뚤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이야기가 힘이 있어요. 진짜 살아본 사람이 글 같달까요? 마치시 같기도 하고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다음날 작은 카페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 동네에서 카페를 하는데요. 오픈을 앞두고 칠판 메뉴를 손글씨로 쓰고 싶어요. 컴퓨터 글씨는 너무 차갑고 어르신 글씨엔 온도가 있거든요. 혹시 가능하실까요? 나는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내가요. 정말 내가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이 글씨로요. 하루 3만 원 어떠세요? 그날 밤 나는 오래 묵은 붓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명절이면 현관에 복자를 써 붙이던 그 붓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여보 글씨가 제일 예뻐라며 자랑했었죠. 손이 떨려 몇 번이고 종이를 갈아야 했지만 마지막으로 쓴 글자가 마음에 들어 내가 먼저 웃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 칠판에 내가 쓴 글씨가 올라갔습니다. 오늘이 국 버터호박 수프 힘 빠진 날 고개 드세요. 내 말투 그대로였지요. 손님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 우리 가게도 써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 글씨 보면 눈물이 나요.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요.
한 젊은 엄마는 아이가 할아버지 글씨 보고 한글 배우고 싶다고 해요라며 감격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글씨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추억이 되고 배움이 된다는 걸 말이죠. 길거리에서 버림받은 노인의 글씨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니 신기하고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글씨를 보며 마음이 편해져요. 할머니 생각이 나요라고 말했습니다. 동네 제빵집, 동사무소 민원 안내, 작은 서점외시 전시, 주문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하루 한 끼를 굶지 않을 만큼은 벌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혼식장 웨딩보드를 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가 제 이름 앞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밤이 오면 다리 밑 대신 찜질방에서 잤고 공책에는 감사의 말이 더 자주 적혔습니다. 그 즈음 오래 끊겼던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TV에 나오셨어요. 동네에서 유명하시던데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요. 화면 속이 저는 엉거주춤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제 옆에는 젊은 사장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동네의 보물이에요. 글씨 하나로 가게가 살아났거든요. 손님들이 사진 찍으러 오세요. 아이들은 건조하게 사과했고 이제라도 모실게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줄.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버려졌다는 기억은 마른 빨래줄처럼 오래 흔들리거든요. 고맙긴 한데 당분간은 지금처럼 살고 싶구나.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더라. 급할 것 없잖아. 그날 밤 딸아이가 따로 찾아와 아내의 작은 보석함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머니가 몰래 써두신 거예요.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나면 약속 하나만. 미움에 묶이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을 다듬는 손을 가졌으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서툴렀을 뿐이에요. 나는 울었습니다. 미움도 억울함도 다 녹아내리는 눈물. 아내가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과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아버지, 우리 함께 살아요. 라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살 곳은 스스로 마련할게. 다만 자주 보자. 밥은 내가 살 테니. 손주들 얼굴 자주 보고 싶구나. 나는 작은 고시원 방을 얻어 북과 공책을 간판 삼아 일을 이어갔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제 작업실이자 보금자리였습니다. 주문은 점점 늘었고 동네 복지관에서 강의 제안이 왔습니다. 어르신, 손글씨 교실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찾더라고요. 글쎄요, 이 떨리는 손으로요. 네, 그 떨림이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사람 냄새가 나요.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떨리는 글씨를 배우러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답 같은 글씨가 싫어요. 어르신 글씨는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컴퓨터로는 못 만드는 온도가 있어요. 첫 수업날 나는 칠판에 천천히 살아있는 글씨 4글자를 썼습니다. 수강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제 인생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결은 급하지 않게 사는 거요.
글씨는 마음이 속도를 따라가거든요. 마음이 급하면 글씨도 급해져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급히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그날 수강생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노숙하시던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나는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눈을 피하는 거요. 안 보는 게 없는 사람 만드는 거니까. 사람은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거든요. 강의가 끝난 뒤 그 학생은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도 될까요? 수익은 전액 선생님과 노숙인 돕기에 쓰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나는 웃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고 대신 내 친구들을 좀 채용해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다들 재주가 있거든.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그 길로 청년들과 함께 작은 작업실을 꾸렸습니다. 이름은 느림붓. 현수막만 달랑 걸고 시작했지만 주문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이들의 서툰 붓질이 어느새 상점의 간판이 되고 아이들이 졸업식 표구가 되고 요양원의 생일 카드가 되었습니다. 작업실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배가 고프면 같이 먹고 마음이 아프면 같이 들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웃는 것.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이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친구들이 하나둘 합류했고 이곳은 작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봉합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손주들이 작업실에 들러 붓끝을 찍어보며 웃었고 큰아들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땐 제가 어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나는 답했습니다. 나도 그땐 늙는 법을 몰랐다.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 손주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길에서 살 때 무서웠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그때 배운 게 있어. 사람은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말이야. 할아버지도 70이 넘어서야 진짜 인생을 배웠단다. 봄이 오고 작업실 앞 가로나무에 초록이 돋았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입소문을 타고 강연 요청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늘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버려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 길이 다시 보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언제든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한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용기 냅니다. 저도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네요. 저도 새로 시작해 보겠어요. 그 여성은 나중에 작은 공방을 차려 도예를 시작했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벽이면 시장에 나가 따끈한 두부와 파 한 단을 사옵니다. 작업실 식구들과 나눠 먹고 일이 끝나면 복지관에 들러 글씨를 가르칩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매일 쓰는 인사말이 풍요를 대신합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엇보다 좋은 건 밤마다 공책에 감사 인사를 적는 일입니다. 오늘은 새 학생이 3명 왔다. 모두 착한 아이들이다.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 주었다. 손주가 할아버지 최고라고 안아주었다. 아내가 준 공책이 이렇게 소중한 선물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했다. 밤이 되면 아직도 아내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종종 작업실 불을 끄고 현관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붙입니다. 여보, 오늘도 무사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미움에 묶이지 않고 살고 있어요. 바람이 그 종이를 살짝 흔들어주면 저는 그걸 대답이라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따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꽃처럼 저도 새로운 봄을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문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지금도 제 손에서 태어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오늘도 붓을 듭니다.